안녕하세요. 닥터 CY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전국 방방곡곡에는 예쁘고 세련되고 편리하며 고급스럽게 정비된 시설물이 많아서 일상생활뿐만이 아니라 휴일날의 즐거움을 즐기기에도 부족함이 없죠. 인프라라는 단어는 infrastructure를 줄여서 쓴 말로 지역사회 및 한 나라의 기반을 구성하는 여러 시스템의 조합을 일컫는 말입니다. 가뭄이나 홍수를 대비한 댐,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는 상수도 시설, 호수를 비롯한 빗물 등의 배수 처리, 사람과 물자 이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도로, 교량, 철도, 항공, 항만 시설 등을 말하며 전화망을 비롯하여 지금은 IT 기술에 근거한 광 케이블의 네트워크는 이미 국력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요소이며 전기차를 위한 충전시설이나 수소차를 위한 배관망, 그리고 지구를 도는 인공위성도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위성 기술을 배경으로 구축되는 공간 데이터도 나라의 기간 산업으로서 소프트 인프라의 한 축을 이루게 됩니다. 어느 한 개인이 자기 토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그 전기를 전력회사에 판매를 하는 경우 정도를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인프라 시설은 대개는 국가가 관여하는 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기술자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 시설을 보수,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인구의 폭발이나 과도한 도시 팽창이 빠른 시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인프라의 구축이 미처 뒤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은 전쟁 후의 고도 경제 성장기를 거치면서 도시로, 특히 서울로 유입하는 인구 수요에 따른 주택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아파트 건설이 대규모 단지 건설로 진화해가면서 계획 단계에서 다양한 인프라 시설과 편의시설, 공공시설, 공원과 같은 복지시설물도 동시에 계획 설계되고 건설되어 왔기에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오래된 주택단지나 지형적인 요건 등의 이유로 서서히 개발이 진행되는 곳, 예를 들어서 부산의 고지대 꼭대기까지 이어진 오래된 마을은 도시화에 무색하게 발전이 뒤처진 곳이 많은데요. 특히 산비탈 가득히 다닥다닥 붙어있는 주택과 사람 하나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은 골목이 혈관처럼 퍼져 있는 곳에는 하수관의 교체와 같은 사업은 좀처럼 완료되기 어려운 실정이었죠. 이러한 곳은 6.25 전쟁을 거치면서 피난민의 임시 거주지로서 사용되었던 곳이라 우리 역사의 아픔까지 담고 있는 곳인데요. 전쟁이 끝나도 남북으로 갈린 국가 상황에 의해 특히 북한에서 고향을 등지고 내려온 피난민들은 되돌아갈 곳이 없어 이곳에 정착한 분들도 많은데요. 피난민이기에 가진 것 없이 삶을 꾸려온 사람들이 많기에 무작정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마을을 휩쓸어 버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 밖에도 댐의 건설과 같은 경우는 이미 살고 있는 주민의 이주나 수몰 예정인 주변 산에 무덤이 있는 경우 함부로 폐묘를 할 수 없으므로 자손에게 연락을 해서 이장을 하기까지 기간을 두어야 하는 등 쉽지 않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도 많죠.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속히 건설된 고속도로나 종합제철소, 정유공장과 같은 국가 기반 시설이 지어지던 시절에는 당시의 기술력의 부족과 더불어 안전점검과 같은 건설 분야의 법규가 확립되지 않았던 탓도 있었기에 성수대교 붕괴와 같은 대참사를 경험하게 됐는데요. 성수대교 사고 원인은 교량의 노후화가 아니라 교량 상판을 떠받치는 트레스의 연결 이음새의 용접 불량과 유지관리 소홀이 주 원인으로 설계 하중을 초과하는 차량이 많아서 이미 예견된 사고였고 관리관청인 서울시의 안전점검의 소홀도 지적을 받았었죠. 올 3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한 민간 투자 사업의 정책 방향에 따르면 교량, 터널, 댐, 항만과 같은 대형 사회 간접 자본 시설 총 16만 381개소 중 2020년 11월 현재 17.5%에 달하는 2만 7,997개소는 준공 후 30년 이상 된 시설물로서 노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10년 안에는 42,908개소 26.8%가 준공된 지 30년이 넘어가게 된다는데요. 그러면 10년 뒤에는 인프라의 거의 반에 가까운 44.3%가 준공 후 30년을 넘기게 됩니다. 오래전에 매설되어 크기가 작고 노후화된 하수관은 요즘 같은 이상기후의 위협 속에 극단적인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빗물의 양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되어 도심의 홍수나 침수를 유발하고 댐의 노후화는 붕괴의 위협을 가중시키며 고가도로나 철도의 노후화는 우리가 명절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각종 사고의 원인이 되어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인프라의 건설과 해당 관청의 관리는 우리의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아주 중요한데요. 지금과 같이 인프라 시설물의 수명이 30년 이상을 넘기는 노후화 문제는 사실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크나큰 리스크 요소입니다. 여전히 도시로 몰려드는 인구는 도심의 인프라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넘길 수도 있으나 보수를 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 시설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전화와 같은 통신 케이블, 상하수도관, 전기배선, 가스관 등 대부분의 시설이 땅속에 매설되어 있어서 정비와 개선에 어려움이 많죠. 게다가 오래전에 매설된 인프라는 GIS와 같은 기술이 도입되기 전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좌표 정보나 관리 기록 등이 손실되거나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손으로 더듬듯 시설의 위치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많죠. 인프라의 노후화는 비단 우리나라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보다 먼저 산업화를 이루고 도시화를 맞이한 나라들은 이미 인프라의 노후화가 우리의 삶에 크나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크게 의식하고 있는데요. 인프라의 건설, 보수, 개선에 관여하는 사업의 집행, 관리기관이 정보기관인 경우가 많기에 나라마다 시스템은 다를지언정 인프라의 노후화에 대한 국가 레벨의 평가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토모카케는 미국의 인프라 상황을 분야별로 평가하여 그 성적표를 발표하는데 2021년 8월 현재 토모카케 홈페이지에 발표된 성적은 C-입니다. 이 성적은 항공, 댐, 유해 폐기물, 내륙수로, 우수, 폐수 처리, 제방, 공원, 도로, 학교 및 대중교통 등 17개의 분야에 따라서 각각의 평가점을 받는데 철도는 B, 대중교통은 D-의 등급을 받았죠. 이는 국가의 기반 시설이 평균적으로는 보통 수준이지만 미흡하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뜻으로 ASCE 전무이사 토마스 스미스는 이것은 누구에게도 자랑스러운 성적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50년 이상 전에 지어진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긴급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상당한 경제적 손실, 소비자, 기업 및 제조업체에 대한 높은 비용,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인프라 투자에 실패하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프라의 투자 격차는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지난 10년 동안 2조 1천억 달러에서 최근에는 2조 5,900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이는 연간 2,590억 달러의 자금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2020년에 미국에서 22건의 기상 및 기후재해가 발생하여 최소 10억 달러 이상의 역사상 가장 많은 비용이 발생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인프라의 개선 비용에 대한 긴박감이 커지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사실 125빌리언 달러의 재산 피해와 1,836명의 인명피해를 냈던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피해는 기술자들이 몇 해나 제방의 보수를 하라는 경고를 무시해왔기에 치러야 했던 2차적인 산업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SCE는 미국이 연체된 인프라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2039년까지 미국 경제는 10조 달러의 성장을 잃고 수출은 2조 4천억 달러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39년에는 3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고 또한 미국 각 가정은 연간 3,300달러의 숨겨진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지난 한 해는 코비드-19로 인해 미국의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중보건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었으나
지금 조치를 취하면 모든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일자리를 늘리고 더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탄력적인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장 루이 무리우 미국 토목학회 회장의 말을 덧붙였습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론토 중심을 관통하며 온타리오 남부를 꿰뚫어 미국과 육로로 연결되는 하이웨이 401은 총 길이 828km의 명실공히 미국과 연결되는 최대의 물류 수송 트럭이 다니는 육로인데 1938년에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1947년 12월부터 1968년까지 순서대로 개통을 시작하였으니 가장 오래된 구간은 건설된 지 70년이 넘어가죠. 토론토의 관문 피어슨 국제공항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하이웨이 427과 연결되는 QEW, 퀸 엘리자베스 웨이는 가디너 익스프레스웨이와 이어지며 나이아가라 폭포가 내려다보이는 레인보우 브릿지의 미국과의 국경에서 미국 뉴욕주의 버펄로시의 I-190으로 연결되는 도로죠. 특히 토론토의 심장을 관통하는 가디너 익스프레스웨이는 1947년에 계획이 수립되어 1955년에서 1966년 사이에 순서대로 개통된 도로로 그 길이가 불과 18km에 지나지 않지만 QEW와 가디너 익스프레스웨이를 통해서 캐나다 최대 도시 토론토의 또 다른 물류를 담당하는 대동맥이기 때문에 토론토 주변의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죠. 차를 타고 다운타운으로 달리면 노후화된 가디너 익스프레스웨이의 공사 장면을 흔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철근이 녹이 슬고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간 교량의 아래를 바라보는 것은 꽤나 아슬아슬합니다. 한편 일본은 2033년에는 건설 후 50년 이상을 넘기는 도로, 교량의 비율이 60%가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도 도쿄의 중심을 관통하면서 사방으로 또 도심 바깥을 원을 그리며 이어지는 수도 고속도로는 총 연장 길이만도 327.2km에 이르는데요. 그중 약 40%에 달하는 139km의 구간이 건설된 지 40년, 30년 이상 된 노선은 60%에 달해서 도로의 노후화와 해결은 이미 10년도 더 전부터 지적되어 왔습니다. 도쿄의 수도 고속도로의 노후화에는 과도한 차량 통행량의 문제도 비켜갈 수가 없는데요. 특히 대형 차량의 교통량은 도쿄 23구의 일반 도로에 비해 5배나 되는 것으로 측정되어 있습니다. 도로는 노후화되어 가는데 차량의 통행이 늘고 특히 택배 산업이 활성화되며 트럭과 같은 물류 차량의 통행이 증가하는 데에 따라서 일본의 수도고속도로 주식회사는 지속적으로 도로를 개통, 임시 폐쇄 등을 하며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진이 일상 다반사로 일어나는 곳에서 수도고속도로의 보수화 작업 진행이 노후화의 진행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인프라의 노후화로 인한 사고로서 사사고 터널 사고를 들 수 있습니다. 2012년 12월 야마나시현 오츠키시 사사고무라 부근의 중앙 자동차도로 도쿄 방면의 사사고 터널에서 천정판 콘크리트판이 약 130m 구간에 걸쳐서 주행 중이던 자동차 3대 위로 낙하, 그중 2대가 화재에 휩싸여 구조대가 진입할 수 없을 정도로 연기가 가득 찼었죠. 그 결과로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인데요. 사사고 터널은 횡류환기 방식이라는 터널 천정에 바람이 통하는 길을 만들어서 바깥 공기와 배기가스 통로를 따로 분리해서 설치를 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건설되었죠. 천정판의 무게를 터널 상부 구멍의 접착제 캡슐의 앵커 볼트로 지탱하는 천정판은 터널의 상부에 이 판을 수직으로 지탱하는 방식이나, 이 환기 방식은 기술적인 향상은 인정하지만 크게 호응을 얻지 못해서 사고 당시에는 오히려 천정판을 철거하는 터널이 있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사사고 터널 또한 구조적인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으나 설계 측이나 시공 측 모두가 크게 문제점을 인식하지 않았고, 해당 고속도로의 관리기업인 넥스코 나카니오는 터널의 노후화를 언급했지만 총괄 관리기관인 국도교통성의 조사검토위원회의 첫 미팅에서 눈에 띄는 부식은 없었다며 2013년 2월 1일의 검사 결과에서도
콘크리트 벽이나 볼트 자체의 강도에 문제가 없었다로 결론지었는데요. 이 터널의 환기 방식은 한국에서도 도입되어 예를 들어서 2016년에 설계한 신림 봉천 터널의 횡류식 환기 방식을 도입했고 2017년 부산의 만덕과 센텀을 잇는 만덕 센텀 터널은 횡류식과 화재식의 공기정화 설비를 도입했죠. 즉 터널의 노후화가 진행된다면 같은 환기 방식을 도입한 터널에서는 사사고 터널 사고와 같은 사고가 한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일본의 사사고 터널의 사고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관리, 보수, 유지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국가적인 리스크로서 인프라의 노후화는 사실 꽤 시급하게 보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그렇기에 최근 몇 년간 관련 업계에서는 민간 자본을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후화된 기반시설의 관리 유지 등에 투자하는 금액은 2014년 7.2조 원, 2019년에는 12.6조 원으로 증가세이지만 미국의 56.5%나 일본의 29.9%에 비해 정부 예산 책정 금액이 적기는 합니다. 사회 인프라 시설물은 도로, 터널, 교량, 항만, 항공 등에 관계없이 일단 건설이 되면 새로이 기술이 개발된다고 하여도 쉽게 교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간 기업이 참여하면 보다 폭넓게 분포되어 있는 그들의 전문성과 자금을 활용할 수 있어서 보다 효율성 있는 관리와 품질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나 민간 자금인 만큼 공적인 시설물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이나 자금의 투명성을 보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며 인프라 서비스 요금이 발생하거나 인상이 생길 수 있어서 모두에게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민간 자본 도입에는 제도적인 확립과 책임성을 검토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사사고 터널 사고의 경우에서도 보듯이 넥스코 나카니혼이라는 기업이 존재하여도 반공기업인 관계로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기본은 끊임없는 관리, 보수, 기술 향상이 있으며 특히 관계 전문가들이나 관리자들에게는 산업재해가 대부분 인재인 만큼 공공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실수도 하지 않겠다는 책임의식이 자리 잡고 있어야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